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한송 회계사고요. KPMG에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2011년도에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KPMG에서 5, 6년 정도, 6년 정도죠. 근무하다가 나와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하나 뭐 와이프 명의로 된 뭐 사업체도 하나 있고, 이게 소득을 분산시켜야지 또 절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KPMG에 있을 때는 딜 쪽에 있었습니다. 파스 혹시 아시나요? 파스? 딜 쪽에. 그래서 기업 사고 파는 게 딜이잖아요. 그래서 딜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와서 CFA에서는 제가 강의하는 게 여기 회계랑 레벨 1 회계랑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그 두 가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 회계는 권원상 선생님하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저랑 홍지훈 강사님인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갑고요. 이 회계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회계를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가르칠게요. 회계를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회계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알려드려야 많은 분들이, 또 비전공자도 많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회계를 잘한다 그러면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첫 강의, 오늘은 되게 쉬운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뭐 아무리 회계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치더라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공부는 겸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8월 데뷔예요, 5월 데뷔? 혹시 8월 데뷔이신 분? 8월, 5월 데뷔이신 분? 얼마 안 남았네요. 5월 화이팅 하시고, 이제 그 CBT로 보잖아요. 그 CBT로 보니까 예전에는 킨텍스에서 봤거든요. 일생 킨텍스에서 한 몇백 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그룹으로 하면서 막 봤는데, 지금은 그냥 뭐 근처에 있는 뭐 CBT 시험장 가가지고 보니까 시험 보기는 좀 더 편해졌고, 합격하기도 조금 수월해진 것 같아요. 자주 보면 되잖아요. 떨어지면 또 보고, 떨어지면 또 보고. 물론 비싸요. 너무 비싸. CFA 등록만, 여기 시험 등록만 하는 것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은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아무튼 제가 전공은 회계가 아니에요. 회계사인데 제가 회계 감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계 감사는 안 해봤고 다 딜 쪽 업무만 해서, 물론 재무제표 분석하는 거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래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가 제 주 전공인데, 그래도 그래도 이거 한 3년째 가르치고 있는 것 같네요, 회계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약간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제가 좀 그래도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돼요. 장기 자랑을 할 뻔했네.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을. 장기 자랑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고 있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를 국내에서 강의하는 회계사 대상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근데 몇 명 없으면, 플레이어들이 적으면요,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플레이어 적으면.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존버해가지고 약간 그 진입장벽을 넘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공기업 쪽에서, 금융공기업 쪽에서 제가 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재무관리 쪽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AICPA 있죠? 여기가 AICPA 1등 학원이잖아요. AICPA에서 제가 거기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쪽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강의하는 게 웬만큼은 다 코퍼레이트 쪽인데,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쪽인데, 이 회계를 그래도 담당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험 목적에 맞게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에 딱 맞게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널 리뷰를 듣잖아요. 파이널 리뷰는 또 제가 해요. 제가 다 강의를 하니까 그때 또 문제풀이 들으면서 또 이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이론 설명을 뭐 이것저것 드리지만 결국은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우리 컨텐츠 한번 볼까요? 우리 북은 북2에 북2고 Financial Statement Analys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였는데 Financial Statement Analysis에서 그냥 재무제표 분석으로 확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대상들, 재무제표의 재무제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건데 한번 컨텐츠를 보시면 스터디 세션 5부터 해서 5, 6, 7, 8 이렇게 있고요. 4세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5는 거기에 Introduction to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Introduction 부분, 그 다음에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렇게 있는데 이 15장, 16장은 맨 마지막에 공부를 할 겁니다. 15장, 16장은 맨 마지막. 왜냐면은 여기는 계산 문제가 없는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고 시험에서 비중이 살짝 적어요. 하지만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CFA 시험이요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와. 그래서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암기해가지고 푸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력이 좋을 때 이거 하게 되면은 효율적이지 못해.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좋을 때는 조금 그래도 어려운 거 위주로 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그때 이런 거 하면 그냥 혼자서도 공부하면 되거든요. 제가 중요한 부분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암기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크해놨다가 그때는 뭐 비몽상으로 듣다가 체크해놨다가 집에 가가지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세션이 거기 리딩 15, 리딩 16, 그 다음에 리딩 25, 리딩 26입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세션 8.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스터디 세션 5랑 8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스터디 세션 6부터 7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Financial Statement가 우리나라 말로 재무제표잖아요. 그 재무제표의 종류들이 리딩 17부터 있습니다. Income Statement라는 재무제표 하나의 종류예요. 재무제표 종류. 그 다음에 밸런스 시트, 재무제표 종류.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요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를 볼 겁니다. 재무제표가 뭡니까? 보고서예요, 보고서. 보고서. 투자자들한테 우리 기업 이렇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의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요 3가지 위주로 일단 봅니다. 그 다음에 리딩 20은 뭐냐면 얘 가지고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할 때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툴들 뭐 커런트 레이쇼라든지 뎁 투 에쿼티 레이쇼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을 여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7은 이거는 회계입니다. 회계. 인벤토리, long lived asset, income taxes, non-current liability. 중요한 어떤 계정 과목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들입니다. 그 항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요 4가지를 골라서 스터디 세션으로 하나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은 그냥 우리 회계 전반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눌 거고 책에 대한 내용은 거의 오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어디 들어갈 거냐면 다음 시간부터 아니면 오늘 좀 마지막 시간에 인벤토리 리딩 21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벤토리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6 공부하고 5, 8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요. 레벨 1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해야 될 양이 꽤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어카운팅에 대해서. 회계인데 이 회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Financial Statement라는 보고서를 공부할 거예요. 그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에다가 돈을 투자했을 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기업이 어떻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기업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넣었어요?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내일까지니까. 근데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 그 공모 넣을 때, 투자 설명서 봤어요? 본 사람. 그냥 넣죠? 그냥 증거금 넣잖아요. 봐야 돼요.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자산은 얼마 있는지, 지금 자본은 얼마 있는지, 얼마 정도 조달한다고 했어요? 12조? 12조 정도 조달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본이 지금 12조가 안 돼요, 사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조달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모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뭐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공모를 해가지고 딱 돈을 넣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캐시 플로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상. 따상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서 거기서 더블 2개 가고 상 2번 치고 그렇게 가는 거를 우리 원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투자 그 전략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의 투자는 그냥 모멘텀 투자라고 하죠. 좋게 얘기하면 모멘텀 투자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허딩 비헤이버고 군중 심리고, 내가 안 하면은 나만 안 하면 뭐 후회할 것 같으니까 리그레 어버전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회계를 이제 공부하면 적어도 한번 봐야죠. 매출액이 얼마 있는지 봐야죠. 근데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그냥 넣었어요. 내일 넣을 겁니다. 아직 돈을 덜 모아가지고요. 내일 한꺼번에 이렇게 넣을 건데. 그래도 몇 주 못 받잖아요, 우리는. 그냥 몇 주 가지고 그냥, 한두 주 받으려나, 뭐 5주 받으려나. 몇 주 못 받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회계를 다 배우고 나면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CFA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물론 시험 합격도 중요하지만 이 재무제표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이 사실 제 수업의 목적이거든요. 레벨 1 시험은요. 레벨 1 시험은 떨어졌다. 레벨 1 시험을 떨어졌다. 그냥 공부 안 한 거예요. 레벨 1 시험은요. 공부하면 붙는 시험입니다. 레벨 1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합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약간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그냥 눈을 한번 길러주는 게 저의 그냥 소소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우리 재무제표 분석할 때 적어도 우리가 재무제표는 보고 이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나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데 어카운팅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A기업도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B기업도 만들고 C기업도 만들고 뭐 모든 기업들이 만드는데, 그럼 기업들이 만들 때 지네들만의 기준으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투자자들이요,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뉴얼 공부해야 되고, 삼성전자 투자할 때 삼성전자 매뉴얼 공부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공통된 매뉴얼 하나 개발한 거예요. 그게 어카운팅 프린시플이죠. 어카운팅 프린시플이고, 우리가 배울 어카운팅 프린시플은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US GAAP, 미국 회계 기준을 배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한 80% 이상은, 80%에서 90%는 공통이에요. 80%, 90%는 중복이고 나머지 10% 정도만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들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뭘 배운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매뉴얼을 배운다. 그 매뉴얼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카운팅 프린시플이라고 부릅니다. 어카운팅 프린시플이라고 부르고, 그 매뉴얼을 배우는 게 우리 아까 그 스터디 세션 7에서 배우고요. 7하고 그 다음에 6에서 일부 쪽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카운팅 프린시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툴,
to 2를 거기 리딩 20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리딩 20까지 다 마스터하면 사실은 재무제표를 볼 때 이 회사가 어떤 상태에 있구나, 어떤 상태에 있구나,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지, 아니면은 재고를 빨리 팔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수수료 베이스인지, 아니면은 매입 베이스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카운팅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Financial Statement라고 있습니다. Financial Statement고 이 Financial Statement가 우리 거기에 있는 순서로 하면 Income Statement가 하나 나와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밸런스 시트이 나옵니다. 밸런스 시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되어 있나?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이거 배워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까지. 요 세 가지를 메인으로 배웁니다. 세 가지를 메인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에쿼티의 변동, 그 표도 있고, 그 다음에 풋노트 주석도 있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요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보고서가, 크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준대요. 그러면,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이런 거죠. 1년 동안, 회계 연도,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기업이 정한 회계 연도 중에 얼마만큼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개인을 볼 때는 연봉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1년 동안 얼마를 벌었습니까?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 밸런스시트는 지금 얼마 있습니까?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밸런스시트입니다.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가 좀 특이한데, 요거를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사실 요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왜 있냐? 회계에서는요,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개인적으로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거나, 장부를 쓸 때, 가계부를 쓸 때는, 캐시 베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면, 현금이 내 계좌에 꽂히면 수익, 레베뉴. 그 다음에 현금이 내 계좌에서 나가면 익스펜스,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계에서는 어크룰 베이시스, 나중에 배우겠지만 발생주의라고 해서 현금이 들어와도 수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고 현금이 안 들어와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안 나가도 비용을 인식할 수 있고 현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인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크룰 베이시스예요. 그럼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현금 베이스가 아니에요. 현금 베이스가 아니라 레베뉴랑 익스펜스를 기록할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어카운팅 프린시플 관점에서 회계 기준에서 정한 매뉴얼대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됩니다. 현금하고 상관없이 기준에서 원하는 대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배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 그거를 조금 깨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캐시플로우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캐시플로우 관점에서도. 그래서 현금이 얼마만큼 나갔고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서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현금의 유출입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해 주냐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사실 이걸 얘기해 줘요. 기업의 액티비티,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operate, 영업, 그 다음에 investing, 투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financing, 조달. 이 세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활동을 어디서 할 수 있냐? 어떤 활동으로 돈을 벌었지? 어떤 활동으로 돈을 지출했지? 그거를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동별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해가지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꼭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볼 건데,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리딩 17에 있겠죠? 그래서 리딩 17,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23페이지 쭉 넘기시면 25페이지 있네요. 피규어 17.1에서 멀티스텝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기에 revenue, cost of goods sold,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depreciation expense, 그다음에 operating profit, interest expense, income before tax, 그 다음에 provision for income taxes,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그 다음에 earnings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net of tax, 그 다음에 net income 해가지고 수익, 그 다음에 순이익까지 그 가운데에 있는 항목까지 나열한 게 여기 있는 인컴 스테이트먼트고 실제 재무제표는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하겠죠.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렇고 그러니까 크게는 뭐예요? revenue, expense, 그 다음에 net income이에요. 크게는 revenue, expense, net income. 자, 그럼 밸런스시트 볼까요? 밸런스시트는 리딩 18인데 57페이지에 간단하게 하나 있네요. 57페이지.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게 좋긴 한데 일단은 뭐 제가 나중에 칠판에 때 정리해 드릴 거니까 5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문제 3번에 보시면 거기에 밸런스시트 해가지고 current asset, non-current asset, total asset, current liability, non-current liability, total liability. 자, 앞에 asset은 뭐예요? asset은? 자산이죠.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입니다. liability는 빚이에요. 빚, 부채. 그래서 저기 equity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에요. 순재산. 그래서 equity를 net asset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liability랑 equity를 합치면 asset이 되겠죠. 근데 asset과 liability가 current랑 non-current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current랑 non-current는 이런 거예요. current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 일단은 뭐 프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current라는 것은 자산이긴 자산인데 이 자산의 회전이 1년 이내면 current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다. 건물이 1년 이내로 회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도 건물을 1년 이내로 회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은 non-current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인벤토리, 재고는 보통 1년 안에 생겼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겼다 없어질 때 그거를 한 주기라고 봤을 때 그게 1년 이내다. 생겼다 없어질 때까지 1년 이내로 걸린다. 그러면 커런트 에셋으로 분류하고 아니다. 그러면 non 커런트로 분류하는 거예요. 빚도 마찬가지예요. 1년 이내로 갚을 빚이다. 그러면 커런트고 1년 초과로 갚을 빚이다. 그러면 non 커런트입니다. 커런트랑 non 커런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1년 기준으로 하니까. 자, 그래서 밸런스시트는 오케이, asset, liability, equity.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한번 볼까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어딜 보시냐? 좀 뒤쪽에 가서 봐야 돼요.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제가 적어드려야겠네요. 일단은 여기서 있긴 있는데 약간 좀 그러니까 제가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요거 적으면서 요거 칠판 때 적으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밸런스시트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밸런스시트부터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밸런스시트 앞으로 줄여서 BS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밸런스시트 쓸 때는 아까 우리가 교재에서 본 것처럼 Asset, Liability, Equity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씁니다. 그런데 81페이지. 81페이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까지만 있어가지고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그 파이낸싱하고 인베스팅 없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81페이지에
실제로 숫자는 없지만 우리가 캐시플로우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오퍼레이팅과 인베스팅과 파이낸스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칠판에다가 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밸런스시트를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교재에서는 SL, Liability, Equity 이렇게 썼는데 분석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분석할 때는 여기가 에셋이에요. 이쪽이 에셋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liability고요. 이쪽이 equity예요. 왜 이렇게 쓰냐면 에셋은 liability 플러스 equity라서 그래요. 그럼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100억에 대한 빚이 40억이야. 그럼 나는 순재산 60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할 때 왼쪽과 오른쪽의 합을 왼쪽의 합, 그 다음에 오른쪽 합 다 더하게 되면은 일치시키게끔 계속 만들면 그러면은 검증이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도 이거 가지고 많이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 그러면은 에셋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캐시, 그렇죠? 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인벤토리 있죠? 인벤토리. 그래서 인벤토리 적기 전에 이거부터 적어볼게요. Accounts Receivable이라는 게 있어요. Accounts Receivable. 이 Accounts Receivable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인컴 스테이트먼트하고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현금주의가 아니라 accrual basis, 발생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서 원하는 대로 어카운팅 프린시플에서 기재된 대로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리시버블에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받을 돈이거든. 받을 돈? 어카운트 리시버블 받을 돈인데 내가 외상으로 팔았는데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으면 그거 나중에 받을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카운트 리시버블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그러면 저기요 100억 받을 게 있네.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아직 못 받은 돈이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그런 용도예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 자, 인벤토리는 어렵지 않죠? 인벤토리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만든 것 또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매입한 것. 이게 인벤토리인데 이 인벤토리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캐시랑 어카운트 리시버블은요 모든 산업에 다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계정감으로 존재하는데 인벤토리는요 인벤토리가 좀 세부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인벤토리가 되게 단순한 기업들이 있는데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 기업을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기업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머천다이징 컴퍼니, 상기업이라고 하죠. 상기업, 무슨 상사, 그 다음에 백화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트, 이런 상기업은 뭐 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사다가 마진 얹어서 파는 거. 그것으로 영업하는 그런 기업이 머천다이징 컴퍼니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마진 얹어서 판다면 만드는 기업도 있겠죠. 그게 manufacturing 컴퍼니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머천다이징 컴퍼니랑 manufacturing 컴퍼니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산업이 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원을 예를 들어보면 학원은 manufacturer예요? 아니면 merchandiser예요? 학원은요, 뭘 파는 거냐면, 잘 보세요. 학원은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물론 책이 있지만, 학원의 주 목적은 서비스, 렉처라는 서비스 강의를 파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특이하게도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약간 온라인이라는 제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긴 해요, 학원이. 근데 뭐 오프라인을 치면 그러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는 누가 만들어요? 서비스는? 있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학원에서의 서비스는 강사가 만들어내고 강사가 만들어낸 서비스를 학원이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원과 강사 간의 계약 구조를 맺죠. 이런 구조고 가장 심플한 머천다이징은 이런 거죠. 학원도 머천다이징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머천다이징은 그냥 동대문에서 옷대다가 마진 얹어서 파는 거. 쇼핑몰들 있죠. 쇼핑몰들에 있는 사장들 다 지네가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어디서 괜찮은 어떤 옷 있으면 그거 납품 받아다가 그 다음에 올려놓고 파는 거예요. 물론 직접 만드는 뭐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다 어디서 떼왔다가 살짝 가공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팔든가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머천다이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가는 편의점, 그 다음에 마트, 백화점 다 머천다이징이에요. 그렇죠? 대신 직접 만드는 거 없어요. 뭐 요새는 뭐 지금 직접 뭐 노브랜드라 가지고 만들고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다 계약 구조가 있는 거고. 유튜브는 뭘까요? 머천다이징이죠. 유튜브. 그럼 유튜브에서 매니팩처러는 누구예요? 유튜브는 뭘 제공합니까? 유튜브는 거기에 있는 컨텐츠를 대신 제공하죠. 컨텐츠는 유튜버들이 만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기업이, 모든 산업이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매니팩처러가 있고 그것을 대신 팔아주는 머천다이징이 있습니다. 머천다이징 컴퍼니가 있는데 요새는 매니팩처러의 힘이 센 것 같아요. 머천다이저의 힘이 센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유통기업의 힘이 되게 세요. 유통기업이 너무 파워가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못 팔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데 자본력 가지고 가능한 거잖아요. 넷플릭스는 머천다이징이죠. 누가 만들어놓은 영화, 드라마 콘텐츠를 대신 팔아주잖아요. 물론 넷플릭스에서 자체 제작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기업이 매니팩처러 역할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제조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기업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고 인벤토리라는 항목을 봤을 때요. 제조기업 입장에서 인벤토리를 봤을 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저기 있는 그 밸런스시트에 그냥 인벤토리 얼마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세하게 인벤토리가 뭔지 적혀져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 인벤토리 뭐 핸드폰 가전 있겠지만 그냥 인벤토리 재고 자산이라고 가지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기업도 인벤토리 얼마, 그 다음에 머천다이징, 매니팩처러 컴퍼니도 인벤토리 얼마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면 그냥 인벤토리의 얼마를 단순하게 숫자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기업의 인벤토리가, 어느 산업의 인벤토리가 더 복잡할까요? 머천다이징이 복잡해요? 아니면 매니팩처러가 복잡해요? 매니팩처러가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기준이 종류가 엄청 많다. 그러면 당연히 머천다이징이겠죠. 그렇죠? 머천다이징은 내가 품고 있는 그 재고 종류가 많으니까. 근데 단순해요. 매입해가지고 마진 얹어서 파는 거니까 그냥 매입액 자체가 인벤토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팩처러는요.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을 만든다고 할까요? 철강업체,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철강업체. 그러면 철강을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은 일단은 뭘 사와야 되냐면 뭐 발레나 어디 있는 뭐 중국에 있는 철강 회사로부터 철광석을 사와서 그 철광석을 녹여서 그 철광석을 재련해서 그 다음에 뭐 아변, 뭐 냉연, 공정 막 거쳐가지고 철판, 철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은 재고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 일단은 철광석 있어야 돼요. 철광석도 재고예요. 그 다음에 다 만들어 놓은 철강. 요것도 완제품이죠? 이 완제품도 재고예요. 근데 뭐도 재고일까? 중간에 만들고 있던 거. 우리가 12월 말 기준으로 저걸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말 기준에 저 회사가 만들고 있던 거는 뭘까? 이게 work in process라고 부르는데 제공품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만들고 있는 제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인벤토리화 시킵니다. 그래서 매니팩처러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를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가 구조를 다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내부 그 자료거든요. 그래서 일부 뭐 공시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제조기업이 공시를 하겠지만 이런 내부 자료, 원가 구조에 대한 내부 자료는 실제로 받기가 참 힘들죠. 감사를 하지는 않는 이상 단순하게 투자자로서 원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원가 자료 요구하려면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주주가 되면 그래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냥 다 돈이에요, 돈. 돈만 많으면은 다 이게 자료들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 인벤토리 저걸 봤을 때 이게 제조기업인지 그 다음에 유통기업인지 따라서 저 인벤토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상기업이면 뭐 어렵지 않게 재고를 분석할 수 있지만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산업을 하고 있고 어떤 원자재를 내가 매입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원자재의 수급 동향 이런 것들 다 파악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조기업은 저 인벤토리가 굉장히 더 중요하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매니저리 어카운팅이라든지 코스트 어카운팅에 별도로 또 존재합니다. 원가 회계죠. 원가 관리 회계. 근데 원가 관리 회계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원가를 파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합의로 만든 어떤 어카운팅이라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합의한 기준이에요. 규정이고 기준. 근데 코스트 어카운팅이나 이런 것들은 규정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합의된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런 것까지 배우겠지만 안타깝게도 CFA 시험에서는 코스트 어카운팅, 매니저 어카운팅의 과목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뭐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알아봤자 내부 정보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인벤토리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거는 단순한 머천다이징 컴퍼니냐 아니면 매니팩처링 컴퍼니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제가 활동을 한번 적어보고 제가 지울 건데 기업이 이제 최초로 만들어질 때 뭐 등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금 측면에서 볼 때 뭐부터 하냐면 일단 파이낸싱부터 하겠죠. 파이낸싱. 그렇죠? 돈을 조달해야 됩니다. 파이낸싱.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냥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뭐 서비스업? 서비스업 정도. 근데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이다. 그러면은 파이낸싱이 꼭 필요하겠죠. 파이낸싱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은행 가서 빌리는 방식.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사채를 발행하든지 사채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유증, 주식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죠. 어쨌든 돈을 조달해서 뭐랍니까? 인베스팅을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요.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멀천다이징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purchase를 합니다. purchase를 하고 그 다음에 manufacture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죠. production.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든 재고 있겠죠. 요거까지 하게 되면 인벤토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인벤토리를 이제 뭐 하냐면 세일하죠. 세일. 팝니다. 팔아요.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여기까지 끝일까 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사실 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기업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업의 목적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 뭐 설립됐다. 맞지만 돈을 버는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파이낸싱.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채권자한테는 이자, 나중에 만기 때 원금, 주주한테는 배당,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거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디스트리뷰션.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해요. 자, 분배를 하는데 분배를 안 하고 뭐 또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분배 안 하고? 그렇죠. 재투자. reinvestment. 요렇게 갈 수도 있죠. 구조 자체가 분배를 안 하고 채권자한테는 이자 무조건 줘야 돼요. 이자 안 주면 뭐 쌓이면은 디폴트 날 수도 있으니까 이자는 무조건 줘야 되는데 배당은 주주한테 배당은 안 줘도 돼요. 주주한테 배당은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주총 결의를 통해서 안 줘도 됩니다. 왜 안 줘요? 더 좋은 데다가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텐션, 유보라고 하죠. 그 유보금을 통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쌓아놓는 기업들이 요새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이 쌓아놨다가 누가 횡령하죠, 막. 임플란트 열심히 팔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횡령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재투자하고. 어쨌든 그렇죠. 이거는 약간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그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잖아요. 그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그 2천억 있죠. 2천억. 일단은 팩트는 내부 통제 시스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최악이라는 거. 그거는 팩트죠. 근데 의혹. 회사가 과연 몰랐을까? 그거는 의혹이에요. 촬영을 하고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과연 몰랐을까?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이 그렇게 부실하면 사실은 그거를 좀 잘 메꾸고 그 다음에 이제는 회계감사인들이 가가지고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도 어디팅 하거든요. 어디팅 할 때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회계사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이 조금 완벽해야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걔를 또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도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뉴얼대로 잘 여기 있는 파이널 스테이트먼트도 잘 작성했는지 그것도 완벽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계사들 그 다음에 경영진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CFA 입장에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감사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뭔가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할 곳을 잘 찾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온 재무제표 자체가 쓰레기면 그러면 내가 쓰레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쓰레기 재무제표가 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제도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리인베스팅까지 해서 기업의 이런 순환 구조가 쭉 있죠. 그래요. 거기 오스틴 임플란트 회사가 여기 있는 에쿼티 있죠. 에쿼티가 2천억이래요. 근데 얼마 횡령했대요? 2천억 횡령했대. 2천억. 근데 여러분 캐시랑 그 다음에 거기에 단기 금융자산 포함해서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봤는데 한 2,500억, 3,000억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이 만들어 놓은 캐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캐시랑 그 다음에 기업의 순재산하고 달라요. 왜? 어쿠럴 베이시스. 현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온전히 내 재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회계적으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재산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 이따가 또 구체 설명할 때 한 번 더 할게요. 어쨌든 인벤토리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여기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의 활동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벤토리 받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이거 뭘까? investment. 이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투자한 거예요.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업이. 테슬라에 보면은 비트코인 투자한 게 있어요. 그거 무형자산으로 구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기업에 돈이 남아가지고 영업과 관련된 어떤 기계장치라든지 자산 사지 않고 영업과 무관한 어떤 금융자산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은 거기 인베스트먼트로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인베스트먼트는 숏텀 인베스트먼트가 있고요. 롱텀 인베스트먼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숏텀은 단타들, 초단위 승부사, 기업에서 초단위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단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롱텀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죠. 내가 주식을 투자해도 단타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보유 목적에 따라서 사실 구분이 됩니다. 얘는 주식 같은 거예요. 보유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숏텀, 롱텀으로 구분이 되고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불리는 어떤 그 토지, 랜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플랜트, 공장. 그 다음에 이퀴먼트, 기계장치. 그거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롱 리브드 에셋, PP라고 부를 건데 프로퍼티, 플랜트, 이퀴먼트. 프로퍼티, 플랜트, 이퀴먼트. 어떤 유형의 자산들입니다. 대신에 이 프로퍼티, 플랜트, 이퀴먼트는요, 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커런트, 넌 커런트 구분했었잖아요. 얘는 넌 커런트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형의 자산이죠. intangible asset, 무형의 자산들. 특허권이 될 수도 있고요. 저작권이 될 수도 있고요. 개발비, R&D를 통한 개발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기업을 샀는데 그 기업의 시장 가치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 비싸게 왜 주고 샀을까? 바로 권리, 영업권, 브랜드 밸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샀다. 그러면은 인텐지블 에셋에 기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계속 쭉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채. 자, 부채는 갚아야 될 거잖아요. 갚아야 될 건데 내가 외상으로 내가 산 것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벤토리를 살 때 외상으로 사면 내가 줄 돈이 있는 거. 페이어블은 줄 돈이에요, 줄 돈. 리시버블은 받을 돈이고요. 그럼 리시버블은 받을 돈이니까 권리예요, 자산. 페이어블은 의무죠, 의무. 요거는 의무, 내가 줘야 될 의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의무가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어카운트 페이어블은 막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의무인데요. 내가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론 페이어블 이렇게 부르면 되고 아니면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본드 페이어블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됩니다. 보통은 본드 페이어블을 배울 텐데 본드 페이어블 사채입니다. 사채. 둘 다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페이어블이니까 줄 돈이에요. 줄 돈. 근데 생겨난 생겨난 그 근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어카운트 페이어블은 뭐 때문에 생겨났어요? 내가 외상으로 사가지고 줄 돈이 있던 겁니다. 본드 페이어블은요. 내가 PPE 같은 거 사거나 막 그러기 위해서 은행이나 아니면은 사채 시장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본드 페이어블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라이빌리티 쪽 부채에다가 잡는데 좀 특이한 계정 과목이 하나 있는데 unearned revenue.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unearned revenue? 자, unearned revenue는요. earned가 되지 않은 수익이에요. 수익이면은 왜 부채지? 왜 부채지? 이런 거예요. 아까 오스틴 임플란트 회사 보시면 재무제표에 뭐가 되게 많냐면 unearned revenue가 되게 많아요. unearned revenue.
뭐냐면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먼저 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임플란트 제공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돈을 먼저 받았어요. 야, 나중에 임플란트 줄게 하고 돈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은 캐시 올라가고 어넌드 레베뉴가 올라갑니다. 캐시 100억만큼 올라가고 어넌드 레베뉴 100억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부채예요, 얘는? 돈을 갚는 부채는 아니죠, 얘는. 어떤 부채냐면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 자체가 라이빌리티잖아요. 꼭 돈을 갚을 의무만 라이빌리티가 아니라 제품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몸으로 때우거나 이런 것들도 다 라이빌리티예요. 근데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몸으로 때우거나 나중에 제품을 제공할 의무도 우리가 라이빌리티 분류하는데 그게 어넌드 레베뉴입니다. 아직 언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수익으로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부채 3가지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에쿼티 측면에서 볼 때 에쿼티를 그냥 단순하게 자산에서 부채 빼서 순자산 이렇게 하게 되면 쉽거든요. 근데 에쿼티가 사실 되게 복잡한데 우리가 요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예를 들어서 숫자만 한번 적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겠죠. 아, 자산이 100억 있고 그 다음에 빚이 40 정도 있으니까 순재산은 60이네. 얘 진짜 돈은 60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내가 100짜리를 사기 위해서 은행한테 40 차입했고요.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내 돈으로 60만큼 조달해가지고 100만큼 샀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무제표를 보고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해석의 범위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해석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에쿼티에 있는 항목들 있죠. 에쿼티의 항목들은 이 2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재산입니다 라고만 한 다음에 에쿼티를 보게 되면 에쿼티 항목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달해서요 100을 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조달한 돈 40, 그 다음에 주주들로부터 조달한 돈 60인데 주주들로부터 조달한 60 안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도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구분해요. 우선주, 보통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액면가가 있고 액면 초과로 발행된 어떤 그 주식 금액도 있습니다. 조달 금액도 있어요. 다 구분해요. 근데 또 뭐도 있어요? 이 안에는 60만큼 조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50만 조달했고 10은 내가 과거에 번 돈이야. 그럼 번 돈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 안에는 조달한 돈과 번 돈으로 구분이 됩니다. 조달한 돈과 번 돈. 저 60을 볼 때 그러면 내가 이 자산들을 사기 위해서 조달해서 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번 돈,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번 돈이 있어가지고 이걸 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페이드 인 캐피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조달한 돈 개념입니다. 조달한 돈. 그 다음에 번 돈은 retained earnings.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번 돈이라 했지만 캐시 베이스 아니에요. 다 매뉴얼 어카운팅 프린시플 발생제 어쿠럴 베이시스예요. 어쿠럴 베이시스 하에서 내가 번 돈들입니다. 그래서 캐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돈이라고 했지만 캐시가 아니라 보시면 아까 오스 임플란트에서 캐시 100억만큼 선수금 받았는데 리테인드 어닝에다가 안 쓰잖아요.
부채에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번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잠시 내가 맡은 돈인 거지. 맡은 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크룰 베이시스 하에서 누적적으로 번 돈을 retained earning에다가 쌓아놓습니다. 밸런스시트를 가만히 보세요. 밸런스시트는 특정 시점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 연봉 10억짜리 10억 너무 많나? 현실적으로 갈까? 연봉 1억짜리 그 다음에 아파트 5억짜리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연봉 1억 아파트 5억 애매하죠? 회전율로 돌리면 한 5년쯤이면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5년 지나면 리테이너 어닝에 1억짜리가 5번 회전하면 그럼 5억이 되는 겁니다. 무슨 개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누적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누적. 물론 중간에 나간 돈도 있겠지만 결국은 들어온 돈, 나간 돈, 들어온 돈, 나간 돈 해가지고 누적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번 돈이 요만큼 됩니다. 순액으로 요만큼 됩니다. 라는 누적 금액이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누적 금액입니다. 누적 금액. 인컴 스테이트먼트는요. 얘는 특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 벌었어 딱까지지 이거는 누적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계속 매년 경영성과를 발표하면서 어디다가 쌓이게 만듭니까? 밸런스에다가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경영성과가 레베뉴 익스펜스가 기록된 다음에 어디에 쌓이냐면 밸런스에다가 쌓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중에 번 돈을 크게 두 가지로도 구분할 건데요. 여러분, 배당 있죠? 디비덴드. 배당. 그럼 배당도 사실은 현금을 주는 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주는 배당도 있어요. 주식 배당도 있어요. 그럼 이 배당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계 베이스로 봐야 되지 현금 배당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금 배당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회계적으로 본 돈을 가지고 내가 지급을 하겠다라는 주주들한테 지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번 돈을 제가 retained earning이라고 썼지만 retained earning 말고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는 어떤 다른 계정에 쌓일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프리뷰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20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10억만큼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소고기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20억이 됐어요.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소고기 사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아직 안 팔았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럼 10억만큼 이익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좋으니까. 그런데 어디다가는 못 잡아요? 리테인드 어닝에 때문에 못 잡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줄 수 없는 이익으로 잡아야 돼요. 배당을 줄 수 있는 이익과 배당을 줄 수 없는 이익으로 또 구분해요. 그러니까 회계가 되게 철두철미해요. 모든 거래들을 다 회계안에 어떻게든 기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당장 실현할 거다 만약에 그러면 리테인드 어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이걸 팔았어요. 그럼 양도세 막 내고 해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리테인드 어닝에 잡힌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소고기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배당을 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리테인드 어닝 말고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 accumulation 된 부분까지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다가 안 적을게요. 제가 중간에 비워놓은 건 이건 뭐냐면 좀 특이한 거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인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 자사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사주, 영어로 트레저리 스탁이라고 부릅니다. 자, 트레저리 스탁. 이게 뭐냐면 자사주인데 그런 게 있죠. 자사주는 누구 거예요? 자사주의 원리를 한번 볼까요? 기업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주식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을 사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와요? 회사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주식을 예를 들어서 한 10,000주 정도 팔았어요. 발행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 시장에 10,000주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10,000주 중에서 내가 여러 가지 뭐 목적하에 뭐 다양한 의도가 있겠지만 2,000주를 없애고 싶어. 10,000주 중에서 2,000주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없애야 되냐면 주주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주식 내가 찢어버릴게. 이거 하면 도둑놈 있잖아요. 이건 범죄죠, 범죄. 그럼 어떻게 해야죠? 사야죠. 다시 되사야죠. 되사야죠. 아니면 되살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감자를 할 수 있고요. 감자. 주식을 찢어 없애는데 대신에 돈 주고 찢어 없애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찢어 없애면 안 되겠죠. 돈 주고 2,000주 정도 내가 시장에다가 돈 주고 그 다음에 찢는 거. 이게 감자예요. 그런데 2,000주만큼 돈 주고 일단은 보관. 그게 트레저리 스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트레저리 스탁이 가지고 있다가 찢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소각이라고 부르죠. 소각이라고 부르는데 찢을 수 있지만 어쨌든 소각하기 전에 트레저리 스탁은 여기에 자본으로 기록되는데 좀 특이합니다. 왜 여기다가 기록이 되냐면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해하실 분만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자사주를 매입하면 기업에서 현금이 나가요, 들어와요? 나가죠. 캐시아웃이에요. 캐시아웃. 나가죠. 그러면은 캐시가 있던 게 나갑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주식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그 주식은 내 주식이에요. 내 주식. 자기 주식이에요. 자기 주식. 그러면 자기 주식이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회계 처리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캐시 100만큼 없애고 자기 주식 100만큼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 자기 주식 100이요. 어떤 성질이 없냐면 자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캐시 어카운트 리시버블 인벤토리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요걸 내가 가짐으로써 뭔가 현금 흐름을 벌거나 아니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저기에 있는 자산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데 기업이 시장에 있는 주식을 다시 사가지고 요 주식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주식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voting right, 의결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비던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뭐 나머지 다 뭐 자녀 지분에 대한 처분 권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요 두 개죠. 그런데 자기 주식은요. 기업이 지가 지 거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배당을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지가 지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없어요. 의결권도요. 지가 지한테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권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산으로서의 권리가 없으니까 여기에 트레저리 스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럼 트레저리 스탁은요, 특이하게 금액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400주를 발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100주를 샀어요. 되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계정으로 가로 치면요 이거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라는 뜻. 그러면 400주를 발행했는데 100주만큼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버려요. 마이너스로 표현해요. 되게 특이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플러스로, 원래는 다 플러스잖아요. 별말 없으면 다 플러스인데 저 트레저리 스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했어요. 이런 계정 과목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컨트롤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그것도 배울 겁니다. 차감 계정, 컨트롤 어카운트. 그래서 뭐 지금 이것저것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저리 스탁까지 한번 봤죠. 트레저리 스탁.
요새 셀트리온도 분식회계 때문에 난리예요. 셀트리온도 분식회계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서 셀트리온 소액주주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얘네들은 주가 부양시킬 생각이 1도 없다. 자사주도 하나도 매입하지 않는다. 자사주 좀 매입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 시장에 있는 주식을 누가 사줘요? 기업이 사주잖아요. 그럼 기업이 사주면 수요가 늘죠. 그리고 뭐가 줄어들어요?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어요. 만주 있던 게 8,000주가 되니까. 수요 늘면서 공급이 줄어들어. 그래서 주가가 보통 올라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주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트레저리 스탁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이 트레저리 스탁이 회계학적으로는 없어도 되는 건데 뭐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트레저리 스탁도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숫자들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 보고 아, 이 회사가 선수금이 얼마구나. 미리 받은 돈이 얼마구나. 아, 줄 돈 얼마네. 받을 돈 얼마네. 조달한 돈 얼마네. 번 돈 이 정도 누적으로 있네. 그 다음에 공장에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BS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부터 보는 게 중요해요. 그 기업의 상태부터 보는 거.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한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인데 제가 돈이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돈은 아니죠. 회계적으로 어카운팅 프린시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때 벌어들인 어떤 수익과 그 다음에 나간 비용, 익스펜스를 얘기하는 건데 레베뉴. 보통 레베뉴는 세일즈입니다. 세일즈. 매출. 그래서 세일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스가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익스펜스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자, 오퍼레이팅과 관련된 익스펜스가 있어요. 오퍼레이팅 관련된 익스펜스.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만큼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100억만큼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재료비도 사고 보험료도 내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엄밀히 말하면 머천다이징 컴퍼니랑 매니팩처러 컴퍼니를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익스펜스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매니팩처러 컴퍼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중에서 생산과 프로덕션과 관련된 익스펜스가 있고요. 관리 목적, 판매 목적과 관련된 익스펜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재료비만큼 내가 익스펜스 처리한 거, 그거는 생산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판매와 관련된 거예요? 생산이죠, 생산. 광고비는요? 광고비는 판매죠.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계가 부서별로 구분이 좀 되어 있어요. 그 항목 자체가요. 판매 부서고요. 생산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 그거를 코스트 오브 굿 솔드라고 부릅니다. 코스트 오브 굿 솔드. 생산과 관련한. 멀천다이징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퍼체스, 구매와 관련된 거겠죠. 그 다음에 판매, 그리고 일반적인 관리 목적. 그렇게 해가지고 발생한 비용이 셀링, 그 다음에 제너럴,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익스펜스. 이렇게 비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산과 관련된 비용과 그 다음에 판매 관리와 관련된 비용. Selling,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
됐어요? 그러면 직원들 월급 줄 때, 생산직 근로자 월급은 어디로 구분하냐면, 여기로 구분해요. 총무과 직원에 대한 월급은 여기로 구분하는 거예요. 부서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부서별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오퍼레이팅과 관련된 프로핏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오퍼레이팅 프로핏이에요. 오퍼레이팅 프로핏. 영업과 관련된 이익. 그래서 영업 이익률을 구할 때는 요 세일즈와 오퍼레이팅 프로핏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구하죠. 100만큼 팔았는데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15 됐어요. 그럼 15%의 영업이익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n-operating 어떤 레베뉴라든지 non-operating expense가 있겠죠. 이거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과 비용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매각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물 매각 차익, 기계장치 매각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비트코인 사는데 비트코인으로부터 수익을 얻었어. 다 여기죠, 여기.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들. 그 영업은 어디 적혀 있냐면 정관에 적혀 있어요. 차트로 정관에 적혀 있습니다. 그 정관에서 영업하는 거 말고, 거기서 기재된 내용 말고 다른 활동으로부터 얻는 이익들, 여기서 non-operating gain and loss가 나올 겁니다. non-operating gain, loss.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은 세전 이익이 됩니다. 세전 이익. 세금을 내기 전의 이익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세전 이익, 프리텍스 인컴이라고 쓸게요. 용어는 다양합니다. 프리텍스 인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 내는 거죠. 여기 가지고 텍스 익스펜스. 텍스 익스펜스까지 하면 이제 넷인컴. 넷인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까 그 표에서 보면은 discontinued operation과 관련된 net of tax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배울게요. 그래서 continued operation이 있고 discontinued operation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배울 거고, 요 정도로 인컴 스테이트먼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이 넷인컴과 넷인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넷인컴. 그럼 넷인컴은 밸런스시트에 어떤 항목과 연결이 있을까?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얘랑 관련이 있어요. 리테인드 어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에요. 이 넷인컴이. 아시겠죠? 리테인드 어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니까 결국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은 다 리테인드 어닝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저기다가 누적적으로 쌓일 거예요. 배당 주면 리테인드 어닝이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벌면 리테인드 어닝이 증가할 거고요. 됐죠? 일단 밸런스시트과 인컴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거기에는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한번 적어볼게요.